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1 박래호입니다. 2023년도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첫 문제 그대로 나오게 되죠. 오늘 제 4강 301번부터 400번까지 상세하게 그 풀이를 해봅니다. 먼저 3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맞는 걸 골라내라 그랬군요. 1항,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내용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1항은 틀린 예가 되겠습니다. 2항, 출발하기 전에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된다. 영유아까지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요. 영유아는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카시트를 가지고 타고 그 카시트가 자동차 안에 완전하게 장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1항과 2항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3항을 보도록 합니다. 어린이가 내릴 때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준 후 출발해야 된다. 어린이가 요구하는 곳에 내려주면 될까요? 어린이가 보는 판단에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요구하는 곳에 내리면 안 되고요. 정류장이라고 하는 곳, 완벽하게 안전한 곳에 어린아이를 하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3항도 맞지 않는 거고요. 4항,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된다. 따라서 깜빡깜빡 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들이 접근을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맞는 것은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 표시 등의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광등이 붙어 있습니다. 적색과 황색, 또 황색과 적색, 이와 같이 두 쌍이 붙어 있군요. 이와 같은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 볼까요? 자, 1항. 정차할 때는 적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해야 된다? 아닙니다. 정차할 때는 황색 전멸등을 깜빡해야 되겠죠. 2항. 제동할 때는 적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색 제동할 때도 황색 전멸등을 작동해야 되고요.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정지하려고 할 때는 황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해야 된다. 도로에 정지하려고 할 때는요, 적색이 아니라 황색 등화를 전멸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따라서 설명으로 맞는 거가 되는 거고요. 4항, 주차할 때는 황색 표시등과 적색 표시등을 동시에 전멸해야 된다? 아니다. 주차할 때는 황색 표시등을 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자동차가 정지하려고 할 때는요, 황색 등화를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적색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가 승차와 하차할 때에 적색 등을 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2번의 문제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고 있다. 다음 중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되는 차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1항, 매시 20km로 주행하는 승용자동차. 이것은 위반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자동차죠. 2항,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역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거죠. 서행하고 있으니까.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정차 중일 때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역시 전멸하면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죠. 위반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지요. 4항,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이륜 자동차 통학버스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가버리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303번의 문제는 위반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그랬으니까 4항이 오토바이가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4번째 문제로 봅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해서 어린이를 만약에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중대우 과실 12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2항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4항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의 3배이다. 아니죠.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2배가 되는 거죠. 3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3항이 옳지 않는 거고요. 4항 주정차 금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 주정차가 가능하다. 주정차 금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304번째 문제는 3항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의 2배인데 3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3항이 옳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30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 어떤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보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든 일반 보행자 모두가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죠. 차도의 길 가장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1항이 옳지 않는 어린이에요. 2항 일반 통행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는 안전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3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으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된 곳에서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차가 오는 걸 보면서 가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4항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보도로 걸어가는 보행자, 어린이 모두 다 보도로 가지만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따라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가 아주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306번째 문제네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는 서행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서행하는 게 아니라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1항이 옳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1항이 나왔고요. 2항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항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고요. 4항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된다. 당연히 일시 정지해 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307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해야 되는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 그래서 어느 것이 잘 설명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1항 적색 전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에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된다. 당연히 적색 전멸장치를 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지금 어린아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따라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 아주 옳은 운전 방법이 되는 거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없다. 앞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 중인 어린아이가 멀리 있다고 한다면 앞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3항 보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30점이 됩니다. 4항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전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이 의무가 제외되지 않는 거죠. 왜? 적색 전멸 등을 등호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항과 4항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및 모든 운전자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어요. 어느 것이 틀렸나 그런 거죠. 1항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예요.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지정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해야 된다. 항상 어린아이가 탔을 때는 보호자가 타야 된다. 지정한 보호자가 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항.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차나 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동승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맞는 1항과 2항 맞는 얘기고요. 3항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운전자는 운행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서 좌석 안전띠를 메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맞는 이해가 되겠고요. 4항 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앞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골라내라 했으니까 사항이 맞지 않는 얘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389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단 말이죠. 1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맞지 않는 것 그랬어요. 어느 것이 맞지 않는가를 골라내도록 하죠. 1항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에 보호자를 꼭 지정해야 된다. 설명드렸던 것 같이 보호자가 타야 된다. 지정한 보호자가 타야 되겠죠. 어린이하고 같이 타야 된단 말이죠. 2항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보호 표지판만 부착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 표지판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동승자가 같이 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줘야 된다. 말하자면 부착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따라서 2항은 어린이 보호 표지판만 했으니까 맞지 않는 거겠죠.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보도록 하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하고 항상 보관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4항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매 분기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또는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맞는 이 얘기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봅니다. 3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 보호자가 없을 때에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한 경우 처벌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 보호자, 지정된 보호자가 타지 않았는데 그냥 뭐 보호자 동승 표시를 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가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어떤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12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어디냐 그랬어요. 자, 고령자 보호구역, 노인 복지구역, 노인 보호구역, 그 다음에 노인 안전구역 그랬어요. 따라서 312번에 노인의 어떤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정하는 구역을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그런다. 고령자 보호구역, 노인 복지구역, 노인 안전구역 이런 말은 없어요. 노인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13번째 문제를 봅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경찰서장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시도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닌 것 그래서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항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3항 차마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요. 4항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4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14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에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어느 때에 어느 차량에 대해서 노인 보호구역에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1항 개인형 이동장치와 노면 전차는 통행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2항 트럭 적재식 천공기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용 킥보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4항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같은 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항 노상 안전기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약자용 보행기, 노인께서 타고 다니는 그 보행기 있잖아요. 그런 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모두 다 제한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노면 장치는 금지를 시킬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말이죠. 31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경에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1항 보도록 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 13만 원 맞습니다. 2항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은 얼마? 7만 원이 아니죠. 12만 원이 됩니다. 3항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 보행자를 횡단을 방해하게 되면 벌칙금은 얼마일까요? 6만 원이 됩니다. 4항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자전거에 대해서 범칙금은 얼마? 3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입니다. 따라서 2항, 3항, 4항은 전부 틀린 거고요. 1항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이 맞겠습니다. 다음 31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어느 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고등학교 지역옆에 노인 보호구역은 아니죠. 따라서 1항이 맞는 얘기. 노인 복지시설이 있는 곳, 도시공원이 있는 곳,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사람, 시도 경찰청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318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노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어떤 상태냐라고 보면 되겠어요. 1항 반사신경이 둔하지만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은 가능하다. 자, 반사신경은 좀 둔해요. 어떤 순간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느리지만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가요? 경험에 의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항 시력은 약화되지만 청력은 발달되어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르신은 아무래도 시력도 좀 약화되고요. 청력도 약화되죠. 따라서 2항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3항 돌발 사태의 대응 능력은 미흡하지만 인지 능력은 강화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빠르고 강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은 앞부분은 다 맞는데 뒷부분에 가서 다 틀린 얘기니까 옳지 않는 거고요. 4항 신체 상태가 노화가 될수록 행동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18번째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319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그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 그래서 시장 등이 어떠한 그 노인 보호구역의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1항
차마와 노면 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 2항. 대형 승합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노면 전차 제한할 수 없나요? 노면 전차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항. 이륜 자동차의 통행은 금지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제한할 수 없다. 역시 자전거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항. 건설기계는 통행을 금지할 수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금지도 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319번째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것이다. 노면 전차나 또 모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0번째 문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했어요. 어느 정도 이주 진단이 나오는 상태로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어요. 1항.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나요? 신호등이 없다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없는 건 아니지요. 2항.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민사 책임이 있다. 보상 책임, 거기 피해에 대한 보상해줘야 되는 민사적인 책임이죠. 민법 750조에 대한 근거에 의한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가 나왔고요. 2항.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된다?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죠. 충격을 가한 자동차에게 그 처벌이 강하게 되는 거죠. 4항.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 비록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책임이 있습니다. 처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두 가지를 골라내라 했으니까요. 2항과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1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거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 1항.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항. 자동차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보호를 위해서요. 그 다음 3항.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권한이 아니다. 4항.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보행자의 통행은 어느 경우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321번째 문제는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2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맞는 것 그래서 어느 경우가 맞을까요? 1항. 주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위험하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2항. 노인과 간격을 두고 확보하고요. 서행으로 통과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경음기를 울리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노인 어른께서 놀라시죠? 안 됩니다. 4항. 전조등을 전멸하면서 통과한다? 헤드라이트를 막 깜빡깜빡하고 간다? 이건 안 된다. 따라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시설물의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자, 노인이 많이 계시는 곳, 생활을 많이 하시는 곳, 이런 곳에는 어떠한 안전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도로 반사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도로 반사경 아시죠? 이와 같이 사각지대를 볼록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도로 반사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항. 가속 방지 시설, 가속 방지 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3항. 가속 차로. 가속 차로라고 하는 것은 휴게소 같은 데에서 쉬었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죠. 본차로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차로를 가속차로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어떤 안전시설에 가속차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 울타리. 방호 울타리는 중앙분리대에 어떻게 세워놔 있는 어떤 펜스라든가 어떤 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호 울타리라고 그러죠.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유지해서 도로 반사경이나 가속 방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호 울타리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합니다만은 가속 차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맞지 않는 얘기다.
따라서 323번째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324번째 문제 봅니다.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틀린 것 그랬으니까 어느 게 틀렸을까요? 1항,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야간에서는 앞에서 오는 대형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헤드라이트의 어떤 그 반사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증발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증발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2항,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서 통과한다. 야간에 노인 어른께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특히나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2항 같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거 아닌 것 그랬으니까 2항이 맞는 게 되겠고요. 3항, 무단횡단하는 노인에 항상 주의하면서 통과한다. 옳은 얘기고요. 4항,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된다. 노인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어둡지 않는 색을 입는 것이 야간에는 바람직하고요. 특히나 비 올 때는 우산을 아주 내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높여 쓰고 우산이 위에가 보이는 투명으로 되어 있는 우산을 쓰는 게 바람직한 보행자의 보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325번째 문제 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어느 것이 틀렸나 보도록 하죠. 1항,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2항,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에 범칙금은 12만 원이 부과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12만 원입니다. 신호 위반이라는 거죠. 따라서 2항도 맞는 얘기고요. 3항 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노인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4항, 이륜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 얼마죠? 9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골라내라 했으니까 8만 원인데 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번째 문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맞지 않는 것 골라내라 했어요. 1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가중된다. 가중되죠. 맞는 얘기고요. 2항, 보행 신호의 시간이 더 길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그 노인과 어린이의 평균 속도를 기준해 가지고 신호의 주기 시간을 맞추거든요. 따라서 일반 도로의 신호 시간보다는 좀 길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3항, 노상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4항,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 속도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조금 크게 설치하면 바람직합니다만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크게 설치하지 않고요. 일반 도로와 똑같은 신호등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6번째에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사항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7번째 문제를 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에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km를 초과한 경우 벌점은 얼마냐? 일반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최고가 얼마죠? 30인데 지금 이 자동차는 55km 이상으로 주행했다는 거죠. 벌점 얼마인가요? 30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번째 문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래서 1항, 보행 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2항,
신호의 변경을 예상해서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호가 곧 바뀔 거다. 지금 출발도 되겠지라고 미리 간다는 건 예측 출발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나왔고요. 3항.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 신호에 맞추어서 정지해야 된다.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에요. 4항. 노인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의해야 된다. 올바른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8번째는 바르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9번째 문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요. 2항.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행신호가 일반 보행신호의 신호등과 시간이 같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노인보호구역의 그 보행신호는 그만큼 길게 잡아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는 것, 2항이 올바르지 않는 걸로 답이 나왔고요. 3항.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서 설치할 수 있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고요. 4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330번째 문제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 자, 어린이 보호구역도 또 노인 보호구역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요. 일반 도로에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범칙금이 갖지 않고 가중된다는 거죠. 어떤 겁니다. 신호 위반 가중됩니다. 주정차 위반 가중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방해했을 때도 일반 도로에서의 범칙금보다 가중된다. 알아두시는데요. 4항. 중앙선 침범했을 때는 일반 도로와 같은 범칙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1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그랬어요. 1항.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주의하면서 주행해야 된다.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죠. 2항. 노인보호표지란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항.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 아닙니다. 중앙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의 길 가장자리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중앙에 설치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다. 잘못된 것 골라내렸으니까 3항을 골라내고요. 4항.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31번째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33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어요. 자, 1항.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맞습니다. 2항.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항.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금지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거죠. 4항.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332번째의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33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는 보행자, 어떤 보행자가 제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1항.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였다. 횡단보도가 없어요. 차도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사선으로 걸어가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짧은 거리로 가는 게 안전한 방법이죠. 1항은 아주 보행자가 제대로 보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2항. 통행 차량이 없어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였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통행 차량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무단 횡단했다. 이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 항은 옳지 않는 얘기고요. 3항, 정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바로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화물자동차 바로 뒤에서 횡단하게 되면요, 앞에서 오는 자동차에 의해서 운전자로서는 사각지대잖아요.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보행자가 안 보입니다. 이때 튀어나오게 되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는 안 되죠. 3. 보도에서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보도에서도 우측 통행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보행자는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기준이 가장 높은 위반 행위는 그랬어요. 자, 1항.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때는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벌점이 10점이에요. 다음.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급제등에 보행자가 넘어질 뻔했다. 위험 운전 행위를 했군요. 역시 6만 원에 10점입니다. 3항.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했다. 이때는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벌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 시선에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때는 범칙금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그리고 벌점이 30점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은 6만 원 10점, 6만 원 10점, 4만 원 10점, 6만 원 30점이니까 4항. 황색 시선에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였다. 6만 원에 30점. 이게 가장 높은 거라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34번째 문제에서 노인 운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운전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이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된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5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통약자로 포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약자로 안 보느냐 그런 거죠. 자, 어린이 교통약자입니다. 노인 교통약자입니다. 청소년은 교통약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맞지 않는 거죠. 1항, 행동이 느려진다. 노인 어르신들은 행동이 좀 느려지죠. 2항, 시력은 저하되나 청력은 향상된다. 청력도 역시 떨어집니다. 3항,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근력이 약화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청력은 향상된다. 맞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 어느 경우에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자,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직접 운전한다. 장거리 가실 때는 아무래도 어르신네는 뭐 좀 더 피곤도 하시는 님이 빨리 오니까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바람직하지요. 따라서 좋지 않는 얘기의 분위기고요. 2항, 운전을 하는 경우 시간 전략을 위해서 무조건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운행한다. 많이 쉬셔야 됩니다. 다음 3항,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한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항, 통행 차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아무래도 야간에 통행 차량이 적겠죠.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주행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시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도가 따르게 되죠. 따라서 노인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3항,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8번째 문제를 봅니다. 노인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운전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하는 것 바람직하지요.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 바람직하지요.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 경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죠. 심야 운전,
캄캄한 밤에 운전하면 아무래도 위험이 그만큼 따르지 않겠어요? 어르신들. 따라서 사항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39번째 문제 봅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어느 경우가 틀린 걸까요? 자, 1항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2항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시가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노인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떤 그 상해 진단을 받는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4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대과실에 노인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12대 중대과실에 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4항과 3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4항은 맞는 얘기고요. 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형사 처벌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예가 되어가지고 339번째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340번째 문제입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시경,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네요.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냐? 이때 이제 뭐 가산금은 제외하고요. 자, 규정속도가 노인보호구역은 얼마죠? 30인데 60km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얼마죠? 110km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때는 범칙금이 얼마?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벌점은 120점이 됩니다. 따라서 340번의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1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어느 경우가 잘못됐냐? 1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장애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어떤 표지가 있잖아요. 이때는 같이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거, 표지만 있다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타고 있어야 된다.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인정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2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해소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아, 장애인 모시고 다니라고 또 주차 공간을 이용하라고 또 주차 요금도 할인해주고 하는 것인데, 아, 그것을 남한테 주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따라서 2항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한합니다. 3항 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고요. 4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뭐 차를 세워야 되겠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표지가 없는 그 자동차가 장애인 지역 구역에다가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10만 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기관이 아닌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차 표지판을 주잖아요. 그 자동차 우측에 하단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해 줍니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해 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해 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주차 표지 발급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343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밤에 고장 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할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로 맞는 것, 어느 경우에 밤에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고장났다고 하는 걸 다른 자동차에 알려야 되잖아요. 이때는 전조등, 미등 아니고 실내 조명등, 차폭등 아니고 번호등, 전조등 아니고요. 미등과 차폭등을 켜놔야만이 다른 자동차들이 저 자동차가 고장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서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4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는 거 그랬어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으로 이와 같이 점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주차는 안 됩니다. 정차만 가능한 곳이죠. 따라서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항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4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틀린 것, 어느 것이 틀렸나 그런 거예요. 자,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도로의 모터기로부터 5m 이내인 곳.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m가 아니라 5m 이내에는 모든 자동차와 이동장치, 개인용 마찬가지예요. 주정차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1항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10m가 아니라 5m 이내란 말이죠.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주정차 하면 안 되죠.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주정차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안 되고 버스 정류장 기둥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주정차 안 돼요. 비상 소화장치 설치가 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이냐 그랬어요. 자, 전기 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했다? 과태료 물어야 되겠죠. 얼마? 1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47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하차시에 창문의 먼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열어서 후방에서 차 옆으로 접근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피면서 문을 여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던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려고 하면은 자, 운전자가 내릴 때 문을 열 때 어떡하죠? 왼손으로 문을 딱 엽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가 어디를 보죠? 앞을 봅니다. 그러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먼 쪽,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라고 한다면 왼손으로 문을 열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틀어지면서 시야가 왼쪽을 보게 되면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전거가 그냥 문을 열자마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운전자는요, 왼쪽 손으로 바로 열게 되면 몸이 그냥 앞쪽만 쳐다봐서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에 몸에서부터 먼 오른손 쪽으로 문을 연다고 한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틀어지면서 시야가 왼쪽을 보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접근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네덜란드에 시작했던 것인데 1항 터치 리치, 2항 아더핸더 루킹 백, 4항 루킹 사이드. 자, 터치 리치가 정답입니다. 터치라고 하는 것은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리치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960년부터 이제 캠페인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문을 열 때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자전거 또 개인형 이동형 이런 장치하고 부딪히는 걸 많이 그 사고를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치 리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나 또 호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더치 리치 이런 문제가 자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을 열 때 창문에서
먼 쪽에 손으로 잡아라 이거죠. 창문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잡고, 만약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탑승자가 내릴 때에는 오른쪽에 창문이니까 오른쪽 손보다는 왼쪽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 그래서 터치 리치라고 그런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48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전기 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급속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얼마를 주차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장시간 주차하면 안 돼. 어느 정도? 1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49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사진 곳에서 정차, 주차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그랬어요. 자, 내리막길,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올바른 것. 1항, 경사와 내리막 방향에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 자동차 미끄럼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고, 비탈진 내리막길은 주차 금지 장소이다. 비탈진 내리막길에서 주차장 금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탈진 전 이전까지는 아주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맞지 않는 거고요. 2항,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에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서 놓아야 하며 경사진 장소는 정차 금지 장소이다. 이것도 앞쪽은 맞는 얘기인데 뒤쪽이 맞지 않는 얘기로 설명됐어요. 자, 3항 보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 놓아야 되며, 고장이 나서 부득이 정지하는 경우는 주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장 나서 있는 것도 주차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차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는 것은 관할관청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도로의 방향 쪽으로 핸들을 틀어놓으면 되나요?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사항 봅니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정차할 때에는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도로의 어느 쪽으로,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어 놔야만이, 만약에 뭐 주차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핸드브레이크나 이런 작동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차도 쪽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 턱에서 걸친단 말이죠.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고임목을 두거나 또 내지는 어떤 그 핸들을 도로 쪽으로 둔다고 한다면 연석에 딱 막힌다, 그런 의미에 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5분 이상을 주차라고 그렇습니다. 단 5분 이내에는 정차예요. 단 5분 이내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차라고 하는 것은 시동이 걸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5분 이내다. 이것이 바로 정차다 알으시고, 5분이 넘는다든가 5분이 안 됐지만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떠났다든가, 또 내지는 5분이 안 됐지만 시동이 꺼져 있다든가, 이런 건 주차의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사항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350번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막는 경우 주차를 또 방해하는 행위, 이럴 때에 과태료는 얼마가 맞느냐. 그래서 이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50만 원의 과태료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351번째 문제입니다. 운전자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군요. 1항,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때는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운전자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후사경이나 룰미러를 통해서 승객이 내리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문 여세요,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2항, 물건 등을 사기 위해서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물건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위험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동 끄는 게 바람직하고요. 3항,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된다.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준다.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차를 이동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항과 3항만이 옳은 얘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52번째 문제입니다.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경사가 심하군요. 차 세웠어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랑 주차 브레이크 채워두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 쪽으로, 말하자면 연석이 있는 쪽으로 틀어놓는 게 바람직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자동차 타이어 앞에다가 또 뒤에다가 머리요, 그 고인목, 나무라든가 돌 등으로 차가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1항,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만 작동시킨다 아니다. 핸들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고인목 두는 게 바람직해요. 2항,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쪽,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하는 거죠. 방향으로 틀어놓는다. 안전하게. 옳은 얘기입니다. 3항,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의 고인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4항, 수동 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더더군다나 위험하죠. 수동 변속기는 기아를 1단 정도 또는 후진 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따라서 352번째 정답은 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353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도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1항.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된다. 우측 가장자리에 놓아야 되지. 좌측으로도 그럼 중앙선 쪽이잖아요. 안 되지요. 따라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1항이 맞는 거고요. 2항.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가 없나요? 당연히 따라야죠.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음 3항. 평지 내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핸들도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는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아야 된다. 4항,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야 된다.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 올바른 것은요, 1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주차에 해당되는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주차냐는 거죠. 차량이 고장이 나서 계속 정지하는 경우, 고장나서 못 움직이니까 주차가 되는 거죠. 2항, 위험물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이건 주차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항,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한 적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주차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친구를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는 주차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죠. 따라서 주차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나 서 있는 거 주차. 그 다음에 5분을 지나지 않았지만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났다, 나왔다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차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5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정차에 해당되는 두 가지 그랬어요. 어느 경우가 정차냐는 거죠.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계속 정지한 상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주차입니다. 2항, 화물을 싣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가지고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주차입니다. 3항, 신호 대기를 위해서 정지한 경우 잠깐 서 있는 거니까 정차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4항,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차를 세워놓고 잠깐 물어보는 길, 이것은 정차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3항과 4항은 정차의 개념, 1항과 2항은 주차의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356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경우는 주정차가 인정을 안 하는 거냐, 그죠? 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이것은 바로 주정차의 특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300m 이내, 어린이 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주 구간, 그러니까 어떤 정문을 생각하면 되겠죠. 300m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특례를 안 준다 그런 거고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비상 소화기 장치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도 각각 10m 이내, 이런 특례를 주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에 특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5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것 그랬어요. 두 가지 골라내라 했네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지점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2항, 소방시설로부터 설치된 곳도 7m 지점, 7m 지점에는 5m 이내에서만 안 되는 거고, 7m 지점은
주차해도 가능한 거죠.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것부터 5m 지점 이내만 제한되어 있고 7m니까 가능합니다. 안전지대로부터 5m 지점에서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2항과 3항은 5m 지점까지만 안 되고 7m, 10m 이 후방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8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라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 1항. 자, 좌회전하는 거예요.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먼저 진입한 자동차에 양보해야 되겠죠. 2항.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직진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틀린 얘기고요. 4항.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이용하면서 좌회전한다. 자, 좌회전할 때는 중앙선 가까운 쪽에서 붙어서 좌회전하지만 또 어떻게 한다? 좌측으로 붙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차로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1항과 3항과 4항은 올바르지 않는 운전 방법. 2항만이 올바른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다음 35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어요. 회전교차로를 봅니다. 회전교차로는요, 교통량이 많지 않는 곳에 주기적으로 신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돌면서 나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우선이고요. 진입하는 자동차는 양보 표지가 있죠. 양보하면서 진입해야 되고 깜빡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방향키를 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1항.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한다. 맞는 얘기지요. 2항. 양보선에 대기하여 일시 정지한 후에 서행으로 진입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요. 진입하는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양보해야 되는 거죠. 4항.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다 맞는 얘기죠. 자,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양보선에서 대기했다가 정지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보고 있는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회전 교차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니까 틀린 얘기, 잘못된 것은 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3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옳은 거 그랬어요. 지금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데 좌회전하고자 차량이 선진입을 했어요.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직진하는 차량을 주의하며 진행하나요? 직진하는 차량은 일단 양보해야 됩니다. 진행하면 안 되죠. 2항.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나요? 역시 양보하면서 좌회전이 선진입했으니까 양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다가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다. 일반적으로 같이 돌았을 때는 직진과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지만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선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3항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은 선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된다. 맞는 얘기. 4항.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역시 선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폭이 적다 높다 따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360번째 문제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1번째 문제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어떤 것이냐? 교차로 좌회전하네요. 자, 1항.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게 아주 올바르게 운전하는 거예요. 보통 중앙선을 따라서 좌회전하면서 약간 벗어나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따라서 1항이 적절한 통행 방법이 맞습니다. 2항. 중앙선을 따라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죠. 서행해야 되겠죠. 3항. 중앙선을 따라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작용한다. 빠르게 진행하도 문제고 또 바깥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 4항.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한다. 자기 편리한 대로 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혼자 운전할 때 가능한 거죠. 따라서 361번째 문제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는 것. 교통정리가 없다고 하는 교차로는 뭐예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항.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서행해야 된다. 일시정지했다 가야 되겠죠. 2항.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된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3항.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된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4항.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역시 서행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올바르게 운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번째 문제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설치가 필요한 곳은 어느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느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이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항.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곳, 이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두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항이 맞는 얘기입니다. 2항.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곳, 3차로 이상인 곳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두지 않습니다. 보통 2차로 이내에 적은 데에서 두는 거죠. 3항.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곳,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호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에 의미가 있어요. 4항. 신호 연동에 필요한 구간 중 회전교차로가 아니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연동 효과가 늘어나는 경우에만 회전교차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363번째는 회전교차로를 두는 이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되고 1항으로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4번째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래서 어느 경우가 회전교차로로 맞느냐 그런 거죠. 1항.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상충지점수가 많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항.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고요. 3항. 신호등 설치로 진입 차량을 유도하여 교차로 내에 교통량을 처리한다.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맞지 않는 거고요. 4항. 회전 중에 있는 차는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된다. 회전 중에 있는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된다. 회전교차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고요. 다음 365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에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 점선으로 한 노면 표시를 무엇이라고 그러냐. 자, 우리가 교차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와 같이 점선으로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죠. 이게 무슨 표시죠? 자동차가 가면서 이 점선으로 따라가라, 또 내지는 이 점선 안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서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런 개념. 그걸 바로 뭐예요? 이대로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 유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장선도 아니고 지지선도 아니고 규제선도 아니고요. 교차로 안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유도선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6번째 문제 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반대방에 정지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반대방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의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항. 반대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해야만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굳이 주의할 필요는 없죠. 4항.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해야 된다. 함께 좌회전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혹시나 달라들지 않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366번째 문제는 2항과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도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 정답이 되겠고요. 2항, 혼잡한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좌측 유도선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한다. 천천히 통과해야 되겠죠. 맞지 않는 거 안전운전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 3항 봅니다.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면서 좌회전한다. 정확하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3항도 맞는 얘기. 4항,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좌측 바퀴가 유도선 안쪽으로 통과해야 된다. 바깥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 그래서요 회전교차로예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맞는 얘기죠. 진입하는 자동차가 우선인가요? 진입하는 차가 양보해야 됩니다. 진출한 차가 우선인가요? 나가는 차의 양보 의무 이런 거 없지요.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운행 중인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정확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 그랬어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정차하면 안 돼요. 주차하면 안 돼요. 서행 및 일시정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죠.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앞지르기 금지 행위예요. 회전교차로에서는. 따라서 서행 및 일시정지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다음 37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보장된 회전 차량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회전 교차로에 회전 차량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 1항이 정답이에요.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좌우회전 차량 아닙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 차량 아닙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우회전 모두가 아니에요. 무조건 회전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71번째 문제입니다. 회전교차로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래서 1항,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양보하면서 서행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2항,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3항, 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계속 돌면서 들어가고 돌면서 들어가니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호등이 있다면 일단 적색 신호가 있기 때문에 서야 되지만 회전교차로는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된다.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4항, 회전교차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따라서 4항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서요 그랬어요. 자, 1항,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후에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왼쪽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가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아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3항,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필요가 없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4항,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는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따라서 맞는 것 1항과 4항이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될 장소로서 맞는 것, 그래서 어느 경우가 일시정지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 도로가 구부러졌다고 해서 일시정지할 필요 없죠.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길 내려야 하는데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죠. 비탈길에 고갯마루 굳이 일시할 정지할 필요 없어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교행하면서 접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될 장소로 맞는 거 어느 경우가 일시정지해야 되느냐? 교통정지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맞는 얘기죠. 이항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녹색등화 파란불 들어왔어요. 굳이 일시정지할 필요 없죠. 교통이 빈번한 다리 또는 터널 이내에서도 일시정지할 이유는 없죠. 도로에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 고갯마루 일시정지할 것이 아니라 살피면서 서행하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374번째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장소 어느 곳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될까요? 터널 및 다리 일시정지할 필요 없지요.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그 다음에 도로가 구부러진 곳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일시정지라고 하는 것은 철길 건널목 뭐 일시정지 필요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도 일시정지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7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일정한 속도를 주었는데 그 속도가 어느 때는 빨리 주기도 하고 늦게 주는 그 교통량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를 주는 걸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1항 상황에 따라서 규정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맞는데요. 2항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 표지판을 사용하죠. 자, 60 어느 때는 또 한참 하다 보면 50 또 어느 때 이렇게 80 이렇게 전광판으로 표시를 해준단 말이죠. 속도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지 않고 교통량에 따라서 변화 주는 가변형이란 말이죠. 3항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최고 속도로 가야 되죠. 그 속도로 가야 되고요. 4항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안전표지 최고 속도가 다를 때에는 안전표지 최고 속도를 따라야 된다? 아니다. 속도 제한에 대한 최고 속도를 따라야 돼요. 안전표지 최고 속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3항과 같이 최고 속도를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보다 가변형 속도 제한에 따른 최고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 최고 속도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서 4항이 여기에서는 옳지 않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77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엇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무엇 해야만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해야 된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어떠냐? 도로교통법상 모든 자동차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단 뭐 한다? 모든 자동차는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서행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자동차는 노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된다?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으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서행이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뭐예요? 철길 건널목에서 모든 자동차는 일시 정지해야 된다. 일단 정지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번째 문제를 봅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될 조치를 가장 올바른 것 그랬어요. 자, 앞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왼쪽 팔을 냈네요. 그리고 쭉 뻗었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떤 것이다. 앞차가 어떤 진로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뒷에서 오는 자동차 천천히 오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하십시오라고 하라고 하는 의미가 운전자가 차창으로 왼손을 내밀어 쭉 뻗었을 때 하나의 수신호의 개념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0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 그랬어요. 운전자가 어떤 방향지시 등을 가지고 신호하지만 수신호도 있다는 거죠. 자, 1항 왼쪽 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서 수직으로 올린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우회전하고자 합니다. 라고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어요.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 좌측으로 내민다. 이것은 앞차가 방향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뒤차 서행하십시오라고는 의미고요. 오른팔을 차체 우측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건 뭐예요? 서행하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 다음에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면서 45도로 편다. 이거 45도로 편다고 하는 자체는 자동차의 안전을 유도하는 의미란 말이죠. 따라서 380번은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1번째 문제입니다.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어요. 자, 경찰 공무원의 정지하라는 신호가 수신호를 한단 말이죠.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이 고장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경찰관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신호를 했다. 이때는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급제동에 정지한다.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교차로에서 서서히 진입한다. 아니다. 정지선 직전에 무조건 일시정지된다. 경찰관 신호에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82번째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에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이런 것이요. 중앙선이 이와 같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절대로 중앙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만 이와 같이 점선으로 되어 있고 실선, 또 이쪽에 점선 되어 있고 실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자동차는 점선이죠? 이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쭉 왔는데 실선이에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 점선이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선에 들어오게 되면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라면 실선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일반 백색으로 되어 있는 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점선인 경우에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실선과 점선이 있다고 한다면 실선에 있는 자동차는 넘어갈 수 없고 점선에서 있는 자동차는 넘어갈 수 있다.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82번은 어떤 거냐? 1항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어느 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서 앞자리 갈 수 없다? 아니고요. 황색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자리 갈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3항 안전이 확인되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상관없이 앞자리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4항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자리 갈 수 있다. 점선이 있는 쪽에서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83번째 문제입니다. 이 운전 중 철길 걸음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행 방법 어떻게 됐어요? 1항 기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통과한다? 안 됩니다. 일시정지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제한속도 이상으로 통과하면 위험하지요.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빨리 통과한다? 나 바빠? 가면 되겠어요? 일단 철길 덧널목에서는 뭐한다? 일단 정지, 일시정지한다.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맞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한다. 어떤 것이다?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좌측 방향 지시를 조정한다.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는 언제 켜느냐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이 저 앞이다 그러면 얼마 전부터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서 깜빡이를 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1항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m 아닙니다. 3항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20m 아닙니다. 4항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좌측 방향을 조정한다? 무조건 아니죠. 하여튼 30m 전에서 깜빡이를 켜야 되는 게 원칙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5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걸 어느 것이 옳지 않느냐. 1항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 차로 수에 따라서 별도로 법정 속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다 속도 제한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법정 속도가 있어요. 다음, 일반 도로에는 최저 제한 속도가 없지요. 일반 도로에는 최저 제한 속도가 없어요. 고속도로에만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있습니다. 사망, 일상 기후 시에는 감속 운행을 해온다. 비가 많이 온다. 또 내지는 노면에 물이 많이 있다. 또 빙판길이다. 또는 눈이 내린다. 이때는 감속해야 되죠. 상,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안전 표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285는 옳지 않는 것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번째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 관련하여 옳지 않는 어느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어요. 1항, 자동차 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속도가 그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의미를 둔다. 2항,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최저 속도를 안 두면 그 어떤 고속의 개념, 자동차만 전용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 속도는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두고 있다. 맞는 걸로 보죠.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속도 얼마죠? 5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 속도는 얼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망 보죠.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간에 따라서 속도를 제한하고 줄이고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 고속도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한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제권자이다. 고속도로는요, 경찰청장이 속도 제한에 대한 그 규제나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일반 도로에서만 시도 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요. 따라서 틀린 거네요. 사항이 틀린 거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7번째입니다. 다음 중 신호 위반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골라내라 해서 어느 경우가 신호 위반이냐는 거죠. 적색 신호시 정신을 넘었어요? 이건 신호 위반이에요. 맞는 얘기고요. 2항, 교차로 이르기 전에 황색 신호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말하자면 정지선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갔어요. 신호 위반이 돼요. 다음, 황색 전멸 시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때는 신호 위반이 아닌 거고요. 사항, 적색 전멸 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 제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건 신호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은 적색 신호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정지선 넘어가는 거, 다 신호 위반이다. 1항과 2항이 신호 위반입니다. 다음 388번째 봅니다. 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진행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 미리 켜줘야 되죠. 미리.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고. 2항, 우측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할 때의 횡단보도 두 번을 만나죠. 두 번째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다. 보행자 신호가.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 이럴 때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뭐예요?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항 봅니다. 횡단보도 차량 보조 신호에도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 통과할 수 없다.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운전자의 신호가 적색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 된다. 가게 되면 신호 위반이에요. 따라서 3항도 올바른 얘기고요. 4항,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안전하다.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에서 우회전해야 되지 2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겠죠. 따라서 4항도 맞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8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상 승합차의 기준과 승합차를 따라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운전 방법으로
올바른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1항. 어떤 것이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맞고 그 다음에 승합자도를 따라갈 때 어떻게 운행해야 되냐 그런 거죠. 1항. 대형 승합자동차는 36인승 이상을 의미하지요. 맞는 얘기죠. 대형 승합자동차로 인해서 신호등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2항. 중형 승합자동차는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를 의미하며 승합차가 방향시등을 켜는 경우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좁혀서 행한다? 위험하죠. 더 여유를 둬야 되죠. 맞지 않는 얘기, 올바른 거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1항이 맞는 얘기고요. 2항. 소형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를 의미하고 맞지요. 그 다음에 승용차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전조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한다. 아무래도 까닥까닥 한단 말이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항. 경형 승합자동차는 배기량 1200cc 미만을 의미하며 승용차와 무게중심이 동일하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른다. 무게중심이 승용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아무래도 높고 승용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 따라서 1항과 3항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9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네요. 1항.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는 속도를 유지한 채 차로를 변경해야 되죠. 속도를 유지하면서 변경해야만이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 감속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그렇게 되면 차로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항은 맞지 않는 거고요. 3항.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를 맞춰서 뒷차를 먼저 통과시킨다?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보하는 의미가 안전하겠죠. 4항.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급하면 급할수록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 그랬으니까 1항과 3항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91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차로라고 하는 개념 어떤 거죠? 같은 방향에서는 백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요. 점선과 실선이 반대로 뒤집어지면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중앙선하고 같이 점선 쪽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실선 쪽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다음.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실선에서 점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거죠. 4항.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4항도 맞는 것 두 가지 골라냈으니까 1항과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 등화의 전멸일 때 의미. 자, 신호등이 적색 있는데 전멸이에요. 깜빡한다. 일단 무조건 섰다 가야 된다. 노란불로 깜빡 그럴 때는 주의를 살피면서 서행하면 되지만 적색 깜빡 이럴 때는 무조건 정지하고 가야 된다. 어떤 거죠? 차 많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 서행한다? 안 됩니다. 차 많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차 많은 안전표지 주의하면서 후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차 많은 정지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 가야 된다. 적색 등하불로 깜빡거릴 때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393번째 문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알아서 좌회전 잘 하십시오.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앞에서 오는 자동차, 직진 자동차에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입니다. 자, 1항.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나요? 신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녹색 불일 때만 좌회전할 수 있다. 앞에서 차가 안 왔을 때예요. 그 다음 2항. 적색 신호에 따른 교통에 주의하면 좌회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3항. 녹색 신호에 따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그 대신 조심하십시오. 사고 나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녹색 신호 때 해야 된다.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색 신호에 따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아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 때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4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 그랬어요. 1항.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항.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제한을 하지만 최저 속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 최저 속도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3항.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최고 속도 50, 또 30 이렇게 최고 속도만 제한하고 있죠. 4항.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 속도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승용차에 따라서 최고 속도 제한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래서 어느 경우가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로 맞는 얘기냐 그런 거예요. 1항.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앞지르기 앞에서 하고 있으면 하면 안 되죠. 2항.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할 경우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된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 3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 하는 황색 실선 구간에서 가능하다. 편도 1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 실선인데 가능할까요? 점선일 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3항도 틀린 얘기고요. 4항.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맞는 이 얘기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6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의 중앙선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랬어요? 황색 실선이 단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안 되지요. 2항. 가변 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이게 가변 차로의 개념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편도 1차로 지방도에서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황색 점선은 앞지르기 할 수가 있어요. 왜? 앞차가 서행한다든가 또 앞차가 또 내지는 서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는 점선을 넘어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점선이니까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는 경우를 참지 못하고 나 빨리 간다고 점선이니까 나 중앙선 넘어갈 수 있다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할 수 없어요. 있다니까 틀린 거고요. 4항. 중앙선은 도로의 폭이 최소 4.75m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가능하다. 도로 폭이 3m 이상일 때도 중앙선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고요. 397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느 자동차가 고속도로 2차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느냐? 화물자동차 가면 안 되죠. 특수자동차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가면 안 되죠.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3차로일 때는 3차로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8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이 증가됐어요. 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부득이한 경우 자, 1차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월차로란 말이죠. 추월차로는 추월하고 난 뒤에 본차로로 들어와야 돼요. 어느 경우든 간에. 그러나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뭐다?
교통량이 많아요. 보통 명절 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추월 차로는 추월할 때는 써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시속 80km 이하의 속도로 기엄기엄 고속도로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가로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 어느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추월 차로로 갈 수 있느냐? 80km 이내의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교통량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동차가 80km 이하로 보니 지금 진행이 못해요. 추월차로 비운다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추월차로로 갈 수 있다. 이게 80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9번째 문제를 봅니다. 고속도로 갓길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래서 어느 경우가 고속도로 갓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 갓길에 정차하고 휴식한다? 졸음 쉼터에서 쉬어야 되지. 갓길에다가 졸린다고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다음, 해돋이 풍경 감상을 위해서 갓길에 주차한다. 아, 해 뜨는 걸 좀 보겠다. 갓길에 차를 세우는 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음,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차가 있을 때 갓길을 통행한다. 아, 정체됐다고 갓길을 쭉 가면 되겠어요? 고장난 경우에 차량이 설 수 있는 곳, 이걸 갓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을 통행한 승용자동차 운전자 범칙금액은 6만원. 맞습니다. 범칙금은 6만원 승용자동차 개념에서 일단은 갓길은 통행하는 길이 아니다. 고장난 자동차 비상시에만 서 있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0번째 문제입니다.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른 것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로 볼 수 있느냐. 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예요. 이때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그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의 개념이냐 그런 거예요. 2차로와 3차로까지가 그 왼쪽 차로, 그 다음에 4차로와 5차로가 오른쪽 차로, 이렇게 도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공부를 하시죠. 문제는 첫 문제가 문제은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첫 문제를 제가 지금 쉽게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좌는요, 4강좌로서 301번에서부터 40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401번부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문제를 충분하게 해설해드렸다고 합니다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한 방에 여러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 제5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